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대구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방향에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대구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올해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돼 5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평가와 내년 시즌 전망을 알아보고 지난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봅니다. 김셰프 맛있어지길 기다리는 시간. 오늘 인생작 나오나? 먹어봐야 알지.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꺾어버려? 아뷰! 맛있게 꺾자.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백사부님, 왜 다들 진라면이죠? 얘는 기본이 돼 있어. 이건 누가 끓이나 어떻게 끓이나 맛있지. 라면이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네. 오뚜기집 라면.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앞으로의 기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당신의 마지막 모험은 언제였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험의 기회가 온다. 지프 최대 20% 할인. 놓쳐선 안 될 기회를 잡아라. Black Fridays. Jeep. 끝없이 이어진 길 끝에 나를 위한 오늘의 마운틴을 만났다. 나를 위한 오늘의 마운틴. 나를 위한 BAC. 블랙야크. 누군가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본다. 아우디. 한우와 함께면 파티가 되고 로맨스가 되고 미식회가 되고 우리가 된다.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왜 일룸을 사냐고요? 내 스타일에 맞춘 생활을 사는 거죠. 가족에 맞춰 변신하고 각자에 맞춰 편안한 생활. 이런 만족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일룸. 목이 아픈 비에게 지금 필요한 건? 팬텀 메디컬. 팬텀 메디컬은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목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해 견인합니다. 바디프렌드의 팬텀 메디컬.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머리 다 빠지겠다. 팔시들로 꽉 잡았죠. 덜 빠지지? 굵어졌지? 역시 다른데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이 사네. 천연 성분 약용 효모가 모발을 풍성하게. 6년 연속 판매 1위. 탈모엔 시작부터 팔시들.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택배 업계의 호황과 성장 이면에 그늘이 짙습니다. 이 배송 업무 중 택배 기사들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연대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에 서울에서 이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택배 기사 김모 씨가 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노조는 김 씨가 지병이 없었다면서 이 과로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벌써 7명이 숨졌는데 과로사로 인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과로사 정황이 아주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 안팎에 쉴 틈 없이 300~400개의 물건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절반 정도의 시간을 이 공짜 노동이라고 꼽는 이른바 까대기라고 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배송 전에 택배를 구역별로 나누는 분류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달 건당 700원에서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네. 이 분류 작업에는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추가로 수수료가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유족들은 경력 20년인 김 씨가 매일 14시간, 16시간 가까운 일을 했고요. 이 사고 당일에도 이 아버지께 어제보다 좀 더 늦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업무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조가 분류 작업 파업을 선언했었고 정부와 업계가 추가 인력을 투입했는데 김 씨가 일하는 터미널에는 추가 인력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씨는 그냥 본인이 분류 작업을 했고요. 네. 동료들은 돈을 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산재보험에 적용해서 제외해달라 신청서를 본인이 지난달에 냈다고 하는데요. 이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에 입직한 택배기사 4,900여 명 가운데 64% 넘는 기사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네. 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왜 있는 일인지 한번 살펴볼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택배 지금 노조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택배 업계에 이걸 조정을 좀 해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국회에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는 게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생활물류법에는 이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택배 종사자를 운전과 분류 이렇게 네. 나누는 것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었지만요. 당시에도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폐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반발이 있습니다. 택배 사업자가 이윤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계의 노동자들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 반면에 노동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은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이 택배 업계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이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물동량이 20%가량 늘었거든요. 그렇지만 노동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안전한 노동 환경은 이 제도로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이란 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노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상업지역 내 주상 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 복합 건물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 용적제를 폐지하고 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 용도 용적제는 주거 복합 건물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 용도 시설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했던 건데요.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으로 분류가 돼서 이 주상 복합 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을 포함하면은 쉽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게 대구시의 입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도 용적제는 2003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 집주 근접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 상업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600%에서 최대 1,30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대구시에 공식 접수된 고층 건물 관련 민원이
1,275건인데요. 이 중에 1조 건 침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시는 상업 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늘면서 이 주거 도시 환경을 해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이런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재건축 재개발 건설업계는 물론 상가가 많은 대구시 중구가 반발을 했고요. 이어서 수성구, 서구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찬반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 시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부 지역의 용적률 제한이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수도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경실련은 상업지역 지정의 취지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을 하는데 개정안이 시의회가 이 심사를 유보한 것은 이 도시계획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사는 상임위에서 유보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이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상업지역 내 용적률 제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반 온도차가 큰 이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내에 다니다 보면 정말 여기저기 건물 안 짓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5년째 가을 야구에 실패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10일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지면서 이 잔여 경기와는 상관없이 5위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 5년째 가을 야구를 보지 못하는 팬들이 많이 아쉬워했고요. 99688 이런 암호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번호 갱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99688은 지난 5년간 삼성 라이온즈의 역대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6년 전까지만 해도 명실공히 최고의 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정규 리그를 5년 연속 우승을 했었고요. 이 중에 2011년에서 2014년은 이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 창단 이후 리그 최다 우승 두 번째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올 시즌 새로 부임한 허삼용 감독 그리고 오승환 선수 복귀 등으로 이 강화된 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요. 네. 6, 7월에는 4위까지 오르면서 기대를 좀 높였지만 여름부터는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홈구장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한 번도 포스트 시즌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팬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의 연고구단이죠.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평가와 내년 시즌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승규 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도 팬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시즌이 돼버렸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지만요. 늦봄하고 초여름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망을 올해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었는데 여름부터 전력이 이제 슬슬 빠져서 올해 역시 뭐 큰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또 거두게 됐는데 가장 큰 전력의 한계, 아쉬움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팀의 구성원들이 네. 사실 탑클래스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멀티 포지션, 뭐 또 허삼영 감독의 데이터하고 이래서 나름 잘 끌고 왔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상위권에 올라간 팀들은 어떻게 보면 시즌이 중반 무렵부터는 부진했던 선수들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팀이 탄탄해지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 치고 나가지를 못하면서 더 주저앉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허삼영 감독을 발탁하면서 과연 어떤 팀 컬러가 이루어질지 많은 기대가 있기도 했었는데 허 감독의 이번 첫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감독이라는 자리는 이제 성적으로 말을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 많은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또 책임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성적이 좋으면 뭐 좋은 감독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조금 부족한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허삼영 감독 첫 시즌이니까요. 뭐 준비도 조금 부족했고 또 데이터 야구와 이제 멀티 포지션을 이제 강조하면서 끌고 가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올 시즌 또 중반 이후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또 한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오승환 선수가 복귀를 해서 올 시즌은 이전 시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한 팬들이 계실 텐데 오승환 선수의 복귀가 이번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만큼 아니었던가요? 성적으로 따지면 기대에 조금 못 미치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승환 투수가 합류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일본이나 미국 야구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만의 연습 방법 이런 것을 이제 후배 선수,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실전에 던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 나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전력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됐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투수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승환 투수도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돌직구 뭐 이런 것은 현재 국내 타자들이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하면서 완벽하게 압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승환 투수 나름 레퍼토리를 만들어야지만 실전에도 오승환 투수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운드의 안정감은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금 삼성에서 외국인 선수 잔혹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수들은 매년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 그래도 부캐넌 투수가 14승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름 이제 괜찮다고 보는데 구단 수뇌부와 이제 감독, 코칭 스텝이 청사진을 그릴 때 조금 이제 홍 구장이 라팍 구장이 이제 타격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그러면 러프 선수는 이제 장타력도 있고 한 100타점 올린 타자니까 거기에 걸맞는 타자를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너무 멀티 포지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살라디노 선수는 뭐 외야했다가 내야했다가 하면서도 사실 공격력을 압도하는 선수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팍의 삼성 팀 컬러는 공격력이 약하니까 그런 이제 장타력 있는 선수를 데려왔으면 선수부터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운영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라이온스 파크의 특징을 고려를 좀 더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에 라이온스의 모겹이 바뀌고 팬들 사이에서는 모겹 바뀌고 난 뒤 투자를 하지 않나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야구 명가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뭐 가감한 투자를 하고 많은 FA 선수를 잡아줬잖아요. 그런 시절은 또 지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야구도 조금 변화를 이제 그룹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페널티 레이스 1위를 장기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주전 선수들이 은퇴도 하고 또 FA가 되다 보니까 사실 삼성에서 우승했으니 더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 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신인 선수는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순위로 못 잡잖아요. 거의 뭐 하위권에서 신인 선수를 잡다 보니까 전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3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한순간에 너무 삼성 성적이 안 좋으니까 왜 갑자기 1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팀이 이렇게 됐나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네, 스포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부자는 막해도 삼성 간다는데 스포츠는 이제 또 너무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 나면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많고 또 신인급 선수들이 좋은 선수를 못 잡다 보니까 육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현재 구성원들 자체에 타클라스 선수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팀 순위도 하위권이고 이렇다 할 만한 정말 또 어떤 선수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특히 개인 기록이 뭐 출중한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지도 않고 부상도 좀 잦은 것 같고요. 팀 전력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시즌 기간에 이제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부상 선수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은퇴한 박하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조금 아픈 건 참고해야 된다. 그걸 이겨내야지만은 내성이 생겨서 조금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주전 선수들은 부상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잔부상을 이겨내면서 또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수 개개인이 또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섭영 감독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 시즌은 또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홍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스타급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거나 나가게 되면 오히려 젊은 선수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 선수들이 오히려 출전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을 그래도 좀 많이 발견한 건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선발 투수 한 명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최채영이나 이제 원태인 또 지금은 조금 부상 중인데 양창섭 이런 선수들은 앞으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에서 이제 예전에 윤성암, 배영수, 뭐 장원삼 그렇죠. 이런 투수 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불펜에도 최지강이나 김윤수나 이런 투수들이 파이브 블루거든요.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층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시즌은 조금 더 올 시즌보다는 기대가 되는 시즌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짧게 내년 시즌 전망 조금 해주시죠. 과연 이제 삼성 구단이 조금 이제 투자를 FA 선수 뭐 한 명이라도 조금 공격력이 강한 선수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시즌 외국인 타자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 좋은 타자를 잘 발굴해서 데려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부상이 많았잖아요. 부상을 이겨내는 또 준비. 요즘은 뭐 과학적인 예방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이겨내서 하여튼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 시즌은 제가 볼 때는 올 시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순위로 또 가을 야구를 기대하시니까요.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가을 야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규 야구 해설위원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대구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공무원의 노력으로 큰 위기를 넘겼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대구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2대구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구가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참 선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장차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토론을 마련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가 참 어렵게 겪었던 일들로부터 지역 공공의료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공공의료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만이 공공의료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공보건의료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정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성이 강한 의료를 시행한다면은 이는 꼭 공공의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격리에 치료에 많은 노력을 하고 병실을 비우고 한 것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공적인 어떤 활동, 공공기관의 활동,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목적이 공적이라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 공적인 공공의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정현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저도 이제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 병원, 민간 의료기관의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네. 민간 의료기관은 무엇보다도 어떤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서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아픈 사람이나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편하게 이렇게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곳 또는 좀 저소득층이나 이주노동자나 노숙인들이 쉽게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일 때만이 가능한 거고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오늘 토론 내내 이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진단하는 게 아마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설사 비상시에는 뭐 민간 의료기관과 협동해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좁은 의미의 우리가 정말 그 정해진 의미 그 자체로 부르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확보 상황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1차 때는 어쨌든 그 대구의료원하고 이제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이 모두가 이제 동원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병원까지 다 해서 한 1,600병상이 그때 이제 운영되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기에는 또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19가 이제 경증 환자 80%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혼란도 많았었는데 네.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80%가 가고 20%만 이제 그 병원으로 입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일반 병상은 크게 이렇게 이제 1차 때도 이후에는 좀 정리가 되어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2차 때 준비에 대한 부분도 이런 정도의 어떤 준비는 나름 지금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환자 병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준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국장님 지금 지적에 대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우리 이정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뭐 상황을 2차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1차 때 우리가 한 0.29%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인을 제외하면은 뭐 한 0.29% 정도 감염됐다고 보고 지금은 저희들은 대구 시민의 한 0.5% 정도 감염된 것을 가정하에 병실이라든지 검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생활치료센터 같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환자 병상에 대한 네. 게 지금 네. 그 가장 준비가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환자들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는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앞서서 이제 2차에 대한 부분을 0.5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1차 때 이제 중환자 병상이 75병상 정도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운영이 되어졌고 네. 실제 대구에서 그러면 그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네. 48개 이제 공공병원으로 이제 분산을 시켜서 네. 치료를 했었는데 그러면 2차 때는 이제 그럴 수 없는 거고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로 0.5%에 대한 부분을 대구시는 235개 중환자 병상을 지금 준비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지역에 이제 전체 중환자 병상이 421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이제 3차 네. 병원이나 종합병원 다 합쳤어도. 네.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특수 목적으로 신생아, 뭐 소아 또는 어떤 그 외에 이제 그 외상센터 네.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중환자실이 절반을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데 그다음에 그런 중환자실 외에 또 그러면은 한 200 몇 개가 되는데
235개 코로나 환자로 그럼 다 중환자를 채울 거냐? 그럼 나머지 다른 중환자는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짧게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2차 재유행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제일 피크 시절에 네. 중환자 수를 계산해 놓은 건데요. 지금 중환자 확실 확보 문제는 방금 이정현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병원들하고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병원과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원을 설립하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상이 있다고 환자 눕혀놓으면 치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의료진들인데 예.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예. 지금 의료진 상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병상 준비는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의료진에 대한 이제 간호사 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면 중환자 병상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게 모두가 네. 지금 그 의료진 준비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최소 그러면은 8주 이상의 교육 훈련을 미리 시켜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8주간의 교육 훈련 시키는 요런 이제 시스템을 각 병원으로 이제 내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워낙 그 중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 한 명당 간호사가 이제 한 10명 정도를 준비를 네.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현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도 중환자 학회나 이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간호사 이제 인력 기준입니다. 그러면 평소 이제 그러면 이 중환자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도 기본 3차 병원에서도 이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거냐. 네. 또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실제 그러면 중환자를 지금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코로나 중환자를 갑자기 이제 생기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네. 이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환자를 바로 그럼 3차 병원으로 이송을 그러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그 중증 코로나 중환자를 이송하는 이송 차량도 아마 서울시에서 이제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전국에서는 아예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대구의료원에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은 평소에 중환자를 안 보던 의사나 간호사들이 코로나 중환이 생겼다고 해서 교육 훈련 받았다고 바로 그럼 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가면 중환자를 봤던 의사나 간호사들이 코로나 중환자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의료원 같은 곳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이제 대구의료원을 좀 더 이제 그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경증으로 입원을 했다가 중증으로 전환되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국장님 이 지점은 조금 사실은 3차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는 것도 그렇게 말만큼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구의료원은 지금 2차 종합병원입니다. 네. 2차 종합병원에서 상급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시설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죠. 2차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은 중환자,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7구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분류 시스템에 따라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대구의료원이 직접 뭐 중환자를 받아서 중환자를 치료하고 또 경증 환자도 치료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공공의료 현재 주소에 대해서 현 주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공의료질을 높이려면 그 종사자들, 공공의료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사기 진작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 의료원 의료진들의 특히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다른 병원에 비하면 기록적으로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또 그다음에 연장해서 얘기하면 대구시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 따르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고급화, 그다음에 봉기 부여,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보수나 뭐 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2차 종합병원인데 지역에 있는 2차 종합병원 타 병원과 비교를 해봐도 간호사의 경우에 5년차 경우에는 한 84% 정도, 그 다음에 10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 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상급 종합병원과 비교하면은 차이는 더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경영 측면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한 면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적정한 보상 체계가 곧 뭐 공공의료의 질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관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검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지점 효율성 면에서 2차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늘상 그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갖춰놓고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이제 하고 계시고 일견 그 지점 역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설립을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긴급한 이런 감염병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고 사실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도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취약계층 보호하고 안전망을 위한 의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분 위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실상 지난 2월 달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대구의료원을 전체 다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137명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때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했던 부분이 병원에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감염돼가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이제 있겠다라고 이렇게 환자가 호소를 했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결국은 제2의료원이라는 또 다른 어떤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서 자기 어떤 병을 치료를 담보될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상 대구의료원이 그동안 했던 공공의료 사업들이 올스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때 이주노동자 진료라든지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이제 것들이 이제 중단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의료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떤 갈 곳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죠. 네,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 같이 이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던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많이 위축되고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언론에 났던 저런 케이스는 내가 하나하나 다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은 뭐 일부는 있은 걸로 언론에 났으니까 있은 걸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불편은 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동을 했다. 또 예를 들면은 직접 노숙인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곽병원에 우리 또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계속 가동을 해서 그 역할을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대충 짚어봤습니다만 아까 모두의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이 취지 자체에는 두 분 다 뭐 이견을 안 보이시고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방식을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 공공의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지점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대구가 지난번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지에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아마 이 부분은 병원이 하나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탈락한 이후 그러면 이것에 상응하는 혹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확충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제2 대구의료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제기되고 문제 제기하고 세미나도 열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제안과 주장을 하신 주체로서 이정현 집행위원장께서 먼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예, 우리나라 그 공공의료 기관 수가 5.7%가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전부 다 민간 의료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OECD 평균은 52.4%, 절반은 그래도 공공의료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의료 기관이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대구의료원과 특수 목적이 이제 보험병원, 뭐 산재병원 이제 이런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국립대인 경북대 병원까지도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실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대구의료원이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제 되는 과정에 그때 소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박한 게 바로 제2의료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이제 통계청 보고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이제 그 상반기 같은 경우가 사망률이 거의 10%가 그 상승했다라고 나왔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600 내지 7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더 늘었다라는 어떤 이런 통계청 보고에서도 이제 나타났다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의 차원에서 보면은 대구 이제 의료원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동구권에는 2.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구권에 있는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2대구의료원을 동구 지역에 꼭 좀 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요구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동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경산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거의 이제 대구 근접 이제 거의 대구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폭발할 때에 경산의 17세 고등학생이 마스크 이제 그 사러 이제 순서 이제 줄 서 있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열로 해가지고 가까이 이제 그 민간 병원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면서 며칠 만에 사망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이 그 가까이 있었다라면은 결코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에는 그 예를 들면은 기본 요건도 맞아야 되지만은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8년도에 발표된 정부 국가 시책을 보면은 공공병원이 있거나 또 역량이 있는 민간 병원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고 또 이런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육성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료원이 없거나 또 역량이 있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을 설립을 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이런 그 정부 정책을 1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그 당시부터 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병원도 있고 많고
또 우리 공공의료원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고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또 2023년까지 계속 추진 중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구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민간의료원과 그 연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김대중 국장 말씀은 의료원 기능, 현재 대구 의료원 기능을 잘 정비를 하고 기능과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민간 병원하고 연계를 잘 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위원장? 예, 뭐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선택의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대구의료원이 어떤 치료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오히려 어떤 좀 더 많은 투자가 이제 돼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그 대구의료원 이제 그 간호사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 앞서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료원의 그 이제 전체적인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적자라는 이유로 계속 인건비 절감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공공의료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그러면 그 악순환이 결국은 소외계층만 찾는 대구의료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의사도 의료진도 이렇게 하려고 아무도 오려고 안 한다. 간호사도 오려고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악순환 되는데 사실상 저는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의료진이 충분하게 이렇게 투입이 되어져서 그럴 때만의 양질의 어쨌든 그 의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대구 시민이 뭐 저소득층이나 뭐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대구 시민이 좋은 그 공공병원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의료원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설립을 해서 그다음에 시설도 좋게 하고 다 좋지요. 다 좋은데 항상 우리가 걸리는 문제는 역시 이 정해진 재원의 문제인데 네. 재정 문제는 대구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지 네. 실제로 의료원 설립을 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국장님? 네,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그 소요되는 비용은 뭐 진료 시설이라든지 또 장비 규모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7월에 성남의료원이 개원했습니다. 네. 그 경우를 보면은 24개 진료 과목에 500병상을 갖춘 의료원인데 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4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영비의 경우에는 우리 대구의료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연간 한 50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다른 병원처럼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연간 한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정 문제로 보자면 제2의료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거의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뭐 전혀 그런 배제한 의견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대구의 그 도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팽창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행정구역이 뭐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슬로건성 선언들 말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막상 실제로 복지부에서 내년 예산 설립할 때는 공공병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진짜 확충할 예산은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타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지자체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우리 대구시 지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상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공공의료 확충 의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도 이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이제 확충에 대한 이제 그 공약이나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그 정부였기 때문에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자라는 어떤 그런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후에 어떤 전 국민적 또는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런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가 운동으로 만들어 가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좀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동 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그런 의지나 방침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감염병 대응 말고도 사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토론했습니다만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짧게 하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재동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구의료원이 제 기능을 다하고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민층을 위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런 본연의 그 의료 활동에서부터 또 제2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 민간의 그 역량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또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현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공이라고 그럴 때 사실상 이게 뚜렷하게 이게 잡히지 않는 이런 점들 때문에 평소에는 공공에 대한 막연한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가 실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대부분 이제 공공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공 의료기관이 어떤 좋은 병원으로 만들려면은 당장의 눈앞에 어떤 적자를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크게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많은 투자를 할 때에 실제 어떤 전 국민이 전 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가 좀 실현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그 눈앞에 적자를 내세우면서 이게 많이 쪼그러들었던 부분을 요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어떤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많은 투자를 해서 이후에 어떤 많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의료 안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 국민 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겪은 가장 혹독한 경험을 우리 대구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경험의 교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바뀌지 않은 영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죽음을 담보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써 9명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상황 이후 택배 업계가 거둔 성과는 택배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노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능한 노동 강도로 일을 해야 나의 일상을 이어가는 생업이 됩니다. 그 노동 강도를 넘어서는 노동은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삶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의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고 21대 국회에 다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그리고 기존 법들과의 충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산을 넘으라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 산을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언제 또 꺼져버릴지 모릅니다. 왜 이 죽음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정치 쟁점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